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제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 드디어 들어왔고요. 오늘 할 분량은 존재라는 이 제목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606쪽을 보시면 비존재라고 나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마스의 본래적인 사고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밝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짤막하게 서문으로 나오고요. 소제목 A, 실제적인 것, 실제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존재 개념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실제 개념은 미리부터 있는 어떤 것이며 그러기에 자명한 것이다. 자, 여기 좀 이 책이 좀 아쉬운 게 존재, 실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존재와 실제의 차이는 뭘까? 지니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공부 정리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냐, 플라톤이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노선으로 택해서 그동안은 좀 고대를 그대로 전수하거나 그에 대해서 그대로 연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자기의 관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취해왔던 중세 다른 학자들은 봤는데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종합이었죠. 그래서 예, 그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첨예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편이냐 개별이냐 이 두 가지로 계속 싸우던 그런 시기를 그대로 이어봤대. 보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어떤 보편을 말하는지, 뭘 가지고 와서 보편을 말하는지, 누구의 보편인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를 세웠던 게 토마스였던 것 같고 또 객체 역시도 이제 보편이냐 실제냐 아니면은 뭐 진류나 형상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감각적인 것으로 빌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그런 진료들을 여기서도 실제적인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왔다면 그보다 좀 체계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나간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이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임과 동시에 그의 스승이었던 그 알베르토 맞나요? 알베르투스? 예. 알베르투스가 사실은 되게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죠. 만물 박사로서.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크라테스였다면 소크라테스의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체계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처럼 종합을 해왔던 그 두 사람의 협력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서 조금 더 첨예화되는 그 개념들을 좀 향유하시는 그 과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어나가시면 되겠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고대 철학을 종합한 사람,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해요. 플라톤이 뭐 소크라테스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논의들을 다 종합해서 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종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전의 철학자들의 많은 논의들을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집대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한번 책을 읽으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재 개념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실제 개념은 미리부터 있는 어떤 것이며 그러기에 자명한 것이다. 존재는 실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즉, 실제적인 것은 미리 발견될 수 있는 것, 미리부터 있는 것이며 시간적, 공간적인 현실에 본래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존재가 정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정신에 의해 미리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은 고대와 중세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 이게 존재는 실제적인 건데 실제적인 건 미리 발견될 수 있고 미리부터 있대요. 그리고 요 문장이 중요하죠. 존재가 정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정신에 의해 미리 발견된다. 그럼 존재와 정신 중에 단순히 봤을 때 정신보다 존재가 미리 있죠. 미리 있습니다. 그 존재의 방점이 찍혀요.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존재의 방점이 찍히고 현대에 와서는 정신으로 방점이 옮겨가 버려요. 무게의 중심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존재 자체는 그냥 있는 거야. 있어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존재가 있나?' 이 물음표가 들어가죠. '진짜 있을까?' 이 물음표 가면서 현대에 와서는 정신은 나거든요, 나. 사람, 주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상도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컴퓨터 뭐 매트릭스 같은 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신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현대로 올수록.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존재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건 기본 세팅이고 이걸 정신이 파악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존재는 정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습니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정신에 의해 미리 발견될 뿐이에요. 요런 견해. 요런 얘기고요. 그래서 신학대전에 재밌는 게요. 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토마스는 인간들이 보고 사고하는 대상의 세계 전체가 단순히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 이게 근대적 질문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고대와 그 근대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길목에 서 있으면서 고대의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근대적인 것도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그래 존재는 있는데 그거 주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본래적인 정신과 이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나 아닐까. 그러니까 '정신이 만들어낸 게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용문을 보면 우리들의 인식 능력은 이 능력 자체가 변형된 것만을 인식하는데 예컨대 감각적인 인식 능력은 이 능력 자체의 기관이 변화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자면 이성도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변형된 것만을 인식할 뿐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눈은 시각적인 것밖에 못 보죠. 귀는 청각적인 것밖에 못 들어요. 입은 미각적인 거, 맛밖에 못 보죠. 그 기관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성이 변화된 것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이거 탁월해요. 맞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지 않냐. 그럼 이성도 이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 밖에 인식을 못 하겠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정신적인 인식의 대상과 내용은 이성이 주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응.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칸트 이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근대적인 문제, 즉 인식의 대상은 결국 우리들의 정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제 이게 논의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고대만 해도 존재가 먼저 있고 이걸 정신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보이죠. 이성이 파악한 거 아니야, 그거? 정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존재 전체가 의식 내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성이 존재를 잡아먹은 거죠. 세계를 잡아먹었어요. 자, 재밌죠? 자,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물음에 대한 토마스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자. 즉, 만약에 그렇다면 지식은 우리들의 영혼 밖에 있는 사물들에는 관계하지 않고 영혼 밖에 있는 사물들에 관계하지 않고 따라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구별이 조금도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들으면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관을 넘어선 것이어야 하며 이게 논의가요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책을 읽으면 쉬운 책을 읽으면 하나의 관점으로 쫙 가버려요. 그래서 쉬워요. 이런 거네. 그럼 A 관점으로 쫙 가는데 이 책이요. 지금 한 달락 읽고 있는데도 논의가 막 변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 존재의 방점을 찍었다가 다시 또 이성을 강조하다가 또 다시 또 존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관을 넘어선 것이어야 하며 이게 논의가 세 번이 이게 굴절합니다. 이 뉘앙스, 이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관을 넘어선 것, 초월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존재는 우리들보다 먼저 있다고 하는 전제를 당장 이해할 수 있다. 존재가 주관을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했기 때문에 먼저 있어요. 존재가 우리들보다. 이런 전제 안에 실제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있으며 또 진리도 있는 것이다. 사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규정한다. 자, 이 문장. 사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아퀴나스의 주장이 이게 딱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이 나죠. 사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규정한다. 이 문장만 봤을 때 맥락이 그러면 존재가 정신보다 앞서고 객관이 주관보다 세계가 나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자, 이 첫 번째 문단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힐시베르거가 나름 각각의 개념을 좀 첨예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과 아니면 뭐 관여와 유비와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면서 그 단어들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꾸 질문을 중간중간 던지거든요. 문단을 이제 시작할 때. 그럼 여기서의 유비는 무엇이냐. 여기서의 존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을 다시 던질 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이하 문단에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에 조금 더 넘어서는 내용들을 좀 말하고 보태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고요. 그 부분이 아마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읽어야만 하는 그 맥락으로 읽었고 또 전체 맥락에서 계속 제가 잊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 논의나 첨예화된 논의일수록 길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상기시켰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 읽고 나서 생각했던 바인데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앞선 우리 지난주에는 종합한 사람이다. 종합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관점만을 취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이런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어디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자신의 논리 안에서의 독창적인 부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본 결과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기독교 철학에 관여하고 있는 그 거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자에 관해서 중심에 두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존재자가 이제 모든 유한한 존재자의 중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유한한 존재자 중심에 이 사람의 이제
핵심, 그 고유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유한한 존재자의 중심에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해요. 불안정성, 아니면 우연성, 아니면 필연적이긴 하지만 비필연성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가고 이 사람이 주장한 바처럼 실제성 뭐 아니면 감각적인 경험적인 얘기들을 무한정 꺼내내면서 그 부분을 마치 증명 아닌 증명인 것처럼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찾아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되게 거대한 사람이라서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관념이나 사상만을 주창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중적인, 양가적인 시선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존재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존재자의 중심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우연성,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그 염두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 해설해 나가는지를 흥미롭게 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계속 이렇게 우리 앞에 가서도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불안정성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로 수렴시켜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읽었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A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칫 이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은 A가 봤을 때는 B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이죠. 오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이게 반대에 섰다 이런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플라톤은 이상주의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요 아퀴나스 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플라톤은 A를 그러니까 플라톤한테는 뭐랄까 형상 이데아 플라톤은 형상 이데아를 말했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플러스 진료를 얘기해요. 자, A를 말하는 사람과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형상과 진료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추가한 사람이에요. 이 스승의 논리를 보완한 거죠. 스승은 이데아를 너무 강조한 바람에 현실 세계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은 허구다, 허상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진료를 끌어들인 거죠. 아퀴나스를 봐도 이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인데 어쨌든 신이 중심에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라톤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지만 형상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진료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전 좋게 보였어요. 종합이라는 게 보완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들은 두 번째로 그래서 존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물 이런 얘기를 사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규정한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신 얘기를 하는데 신 얘기만 하면 사물들이 등한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두 번째로 토마스의 실제 개념의 특색이란 구체적, 개별적인 존재자. 또 나왔죠. 토마스의 방점은 신에 있고 이데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집요하게 챙깁니다. 구체적, 개별적인 존재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 즉 토마스에게 있어서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뜻의 존재를 나타내는 제1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제1실체예요. 그는 이미 초기의 저작 존재와 본질에서 실체, 본질적인 것은 단순한 이데아나 형상이 아니라 여기는 아니라고 나와 있지만 이데아와 형상도 같이 품는 거죠. 나중에 다 품습니다. 이데아 형상이 아니라 형상과 진료로 만들어진 실체다. 자, 형상 플러스 진료. 둘 다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또 신학대전에서는 인간의 인식의 대상은 진료 안에 개별적으로 실현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다. 진료를 강조하죠. 자, 그 어떤 것이 본래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다. 요 문단만 봤을 땐, 그래.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구체적 개별적인 거 좋아하고, 재해실제, 형상, 진료, 진료 안에 있는 개별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음 문단에 가서 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608쪽이고요. 그러나 토마스는 이게 맥락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A 플러스 B의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형상, 진료 다 중요합니다. 다 종합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마스는 형이상하게 형식적인 대상을 규정할 때에는 비감각적인 것의 초자연의 세계, 감각적인 것이 대상을 규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보았던 제일실체의 진료의 세계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형식적인 대상을 규정할 때는 비감각적인 것의 초자연의 세계, 보편적 실체, 형상, 이념, 이데아 등등에 관해서도 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존재와 존재자를 설계하고 존재와 존재자는 이런 것들 안에서 창조되고 실제하며 신을 모방하여 신에게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형이상학은 항상 동시에 신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현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는 점을 미뤄보자면 토마스가 한 가지의 다른 실제 개념, 즉 본래적인 현실, 실제라고 하는 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다 갖고 있죠. 쭉 아래쪽에 보면 토마스의 실제적인 것에 관한 파악이 결국은 이념, 이데아의 입장에서 이해된 것이다. 존재에 관한 학문인 형이상학이 비감각적인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규정되기 이른다. 구체적 감각적인 개별적인 실체가 근원적인 뜻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논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데아 뭐 이런 비감각적인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비합리적인 것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건 힐슈베르거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개별적인 실체가 근원적인 뜻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냐? 또는 스콜라 철학도 막스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으로 실제적이라는 말과 객관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참된 존재란 무엇인가? 토마스는 만약에 참된 존재가 진료인 시간적, 공간적인 사물들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세계에 있는 사물들이 형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 사물들은 신 안에 그들의 보다 더 참된 존재, 즉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데아로서의 존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료는 이런 사물들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의 사물들은 그들이 구체적 감각적인 형태를 취할 때에야 보다 더 참된 것이다. 논의가 바뀌고 있죠. 또 진료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진료를 부정하는 듯하다, 긍정하는 듯, 또 이제 또 진료가 나왔죠. 진료는 이런 사물들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진료가 사물의 본질이래. 이것으로서의 사물들은 그들이 구체적 감각적인 형태를 취할 때에야 보다 더 참되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는 실제적인 것에 있어서의 진료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실제론과 관념론을 구별하고 형이상학에 대한 경의를 표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진료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았을까? 다시 또 질문이. 이게 저는 힐슈베르거가 뭐 알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자기도 헷갈려서 질문했을 수도 있겠다. 몰라서 했을 수도. 그 사물의 본성이라는 개념은 유물론자들이 어떤 스토아파의 개념이었으나 이 개념과 더불어 실제로 한 가지의 실제 개념이 표현에 드러나게 된다. 이제 창조, 관여, 유비 같은 핵심적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쭉 힐시베르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가 조금 더 세목화시켜서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쭉 따라갔고요. 제가 뭐 어떤 생각을 더 한다기보다는 이 맥락에서 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얘기들을 이런 방향으로 했을까를 구체적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좀 노력을 했는데,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죠. 다른 기독교 철학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은 왜 개별적인 것에 집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힐시베르거도 다른 단어들로 던지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으로 되게 성실한, 그리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좀 열심히 탐구하고 그에 대한 증명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자기가 탐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철학과 신학이 별개가 되어가는 그 시기적인 과도기에도 놓여 있음과 동시에 그 사상에 침전되면 될수록 철학이 점점 신학에게서 분리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존재자에 대한 신증명을 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읽어낼 수 있는 건 비단 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존재와 본질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들, 그에 대한 그 근대적인 개념들의 완성에까지는 닿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법한 여러 키워드들을 되게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을 지켜내려고 했거나 아니면 신학과 철학을 되게 종합하려고 노력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적인 독창적인 그의 공은 철학을 신학에서 점점 분리시켰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도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절대자 아니면 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식론 쪽으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요. 인식론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근대에서 이성을 다루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소스들이 많이 읽히게 되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거대한 공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입니다. 한 609쪽 두 번째 소제목이 존재의 상태예요. 방금은 실제적인 것, 실제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쫙 살펴봤고요. 자, 존재의 상태 들어갑니다. 창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창조라는 개념은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그게 이제 신이 계시한 거니까요. 창조라는 개념은 계시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토마스의 존재론 전체의 특징을 이룩하고 있대요. 610쪽을 보면 창조와 우연성이 연관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창조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창조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사실에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에게 있어서 창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그럼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창조란 뭐냐? 그는 창조를 신학대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인 원인에서 전 존재가 흘러나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유출을 창조라는 이름으로 나타낸다. 보편적 원인은 신이겠죠. 신에서 모든 존재가 흘러나와요. 유출이고 신플라톤주의죠. 이게 창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유출이란 어떤 종류의 유출인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들이 자동적 필연적으로 몇 가지의 단계로 나뉘어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유출은 아니다. 요게요. 중세 철학을 하면서 요런 게 재밌어요. 서양 철학이 요런 논리성이랄까요? 디테일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요런 훈련하기 참 좋습니다. 요런 건 아니래요. 자동적 필연적인 유출은 아닙니다. 유출은 의도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활동하는 원인으로서의 신에게만 알맞다.
자, 다시 유출은 의도와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활동하는 원인으로서의 신에게만 알맞는 것이래요. 따라서 유출이란 능동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명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된다. 능동인이 나왔죠. 의도, 자유의지, 활동하는 원인, 능동인.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다음에서 관여의 개념과 연관지어 유출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즉 원인은 그 어떤 것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원인에도 작용은 존재를 따른다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는 자와 만들어진 것 사이에는 그 어떤 비슷함이 있다. 창조하는 자와 만들어진 것, 이거 신과 피조물 사이에 그 어떤 비슷함이 있다는 거죠. 자, 611쪽 보면 토마스에 의하면 사물의 본래적인 본질은 가장 먼저 있는 것 안에, 즉 신 안에 있다. 사물의 본래적 본질은 가장 먼저 있는 것, 신 안에 있어요. 예컨대 우리들이 여러 사물들에 있어서 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 안에 미리 붙어 있으며, 그리고 이 신 안에 미리 있는 것이 것이야말로 피조물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참되기에 우리들의 개념어들이 잘 들어맞는다. 개념어들의 뜻이 신에 있어서만 진정으로 충족되고 신의 현실과 비교해 보자면 모상이 지나지 않는 피조물들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신앙의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플라톤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이데아가 진정한 실제다. 이데아가 진정한 실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창조 얘기를 중세 철학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모로 변주해 가면서 다른 단어들로 좀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구분해서 신플라톤주의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 이제 어떤 핵심적인 진료인이든 아니면은 원인이든 제일 원인이든 뭐든 그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유출과 더불어서 유출에서 상승으로부터 이제 다시 본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신플라톤주의가 했었죠. 그런데 우리 힐시베르거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플라톤적인 아우구스티누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되게 모순적인 지점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아까 이제 플로티누스 얘기를 한 것처럼 연계를 가지고 있죠. 연계성을, 연속성, 운동, 그리고 그 본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에서부터 관여되어서 진료가 만들어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단절시켰죠. 왜냐하면 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원죄 이런 얘기들이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그 모순 지점이 발생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를 절단시키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제 유출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신으로부터 유인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그 이전의 신플라톤주의와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 창조 안에는 하느님이라는 그 핵심 본질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작용인입니다. 그냥 스스로가 작용인이고요. 원인 없이. 그리고 그 하느님 이전의 어떤 진료로서 무라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무이고 그것은 하나의 진료인이나 원인으로서 작동하지도 않고 하나의 창조 과정이 운동도 아닌 그런 강조점을 되게 계속 두고 있는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적이다라고 읽어낼 수 있겠는데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창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아퀴나스가 말하는 창조를 하나의 본래적인 어떤 행위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조는 운동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그래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된 무엇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로부터의 이 개념,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개념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창조 파트를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진료 부문도 조금씩 연결이 생길 겁니다. 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기억력이 제일 좋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이게 앞에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이게 이어지니까요. 기억력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유출 얘기 나왔고, 능동인 얘기 나왔고, 관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관여라는 개념은 창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첫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 관여와 능동인의 관계인데, 이 두 관계들 중에서 각기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앞서는가, 또 특히 관여 사상의 진정한 철학적 근거는 어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612쪽을 가면 앞선 것은 이데아에 뿌리박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데아 자체다 라고 하면서, 이데아는 항상 이데아 자체이며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관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데아와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는 걸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데아는 이데아고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는 건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원형에 대한 모상이다. 원형에 대한 모상이 관여하고 있다. 원형은 참되고, 이 원형은 이데아겠죠. 원형은 참되고 자립적이며 완전한 존재다. 모상은 이데아를 모방한, 복사한 거니까 이 실제 세계일 텐데, 모상은 원형이 되려고 애쓰나 항상 모상으로 남아있고, 모상이 이데아가 될 수 없죠. 원형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원형에 비하자면 존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이 세계는 이데아, 그 원래의 원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콜락 철학자들은 이 원형들을 분리 형상이라고 일컬으나, 이 분리라는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존재 양식, 즉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줄을 몰랐다. 이데아와 이데아에 뿌리박고 있는 것은 원형과 모상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크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면 모상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사태는 이와 정반대다. 원형은 모든 사물들의 심장이며 사물들은 이 심장 안에 살며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에 관한 이러한 섬세한 뉘앙스는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잊혀져 버렸으며, 토마스도 분리 형상이라는 개념을 오해했고 그것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하나의 존재자들에 관해 말해온 것을 존재 전체에 관계지어 보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의 존재 자체인 것인 그런 한 가지의 존재가 있다. 이와 반대로 이런 존재에 비하자면 훨씬 모자라는 그런 존재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존재자는 이 존재 자체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이 존재 자체에 관여하고 이 존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39분 55초가 넘어가서 여기서 딱 끊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